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4장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 일치식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기둥, 그 다음에 보, 바닥 이런 것들이 하나로 이제 만들어진 건데요. 콘크리트 자체는 압축력이 매우 커요. 하지만 인장력이 정말 약해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철근을 보강해서 인장력을 추가시켰다라는 것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철근과 콘크리트가 서로 잘 붙지를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그런데 콘크리트는 철근에 대한 부착 강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는 건축 재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콘크리트는 철근의 부식, 즉 녹이 쓰는 것을 또 막아줍니다. 이유는 콘크리트 자체가 강알칼리성인데 이 강알칼리성은 철제에 녹이 쓰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의 장단점을 좀 살펴보면 모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유지 관리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 자, 철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요에서 말씀드렸지만 인장력이 강하고 콘크리트는 압축력이 강해요. 그래서 압축력이 오면 콘크리트가 감당을 하고 인장력이 오게 되면 철근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계가 자유롭고 철골에 비해서 처짐이나 진동에 대해서 좀 강한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죠. 단점은 무거워요. 굉장히 무거워요. 굉장히 무겁고 경화할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굳어질 때 약간의 균열이 좀 발생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는 결국 공사 기간이 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철근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철근의 종류도 이형 철근과 원형 철근이 들어가요. 원형 철근은 그냥 봉처럼 생긴 거고요. 이형 철근은 표면이 울퉁불퉁해요. 공사 현장에서는 당연히 이형 철근을 훨씬 많이 씁니다. 돌기가 있기 때문에 부착력이 원형 철근보다 약 2배 정도 큽니다. 네, 그렇게 이제 알고 계셔야 되겠고. 자, 이제 철근을 이음하고 정착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목재 단원에서, 목구조 단원에서도 목재의 이음은 응력이 작은 곳에 써야 된다고 했었죠. 근데 철근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곳을 피해 작은 곳을 쓴다. 그걸 기억을 해 두시고, 지름이 35mm가 넘는 두꺼운 철근은 겹쳐서 하지 않는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거예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 철근의 장착은 예전에는 출제가 좀 많이 됐었어요. 근데 요즘은 출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출제가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한 번씩은 꼭 읽어는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철근의 배근 간격을 보시면은 철근의 배근은 25mm 이상, 그 다음에 철근의 공칭지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쓰는 지름이죠. 그거 이상 굵은 골재 치수의 4분의 3이 아니에요. 3분의 4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값, 25mm가 가장 컸다면 그걸 쓰시고, 공칭지름이 컸다면 그걸 쓰셔야 되고, 골재 최대 치수의 3분의 4 이상이 컸다면 그걸 쓰셔야 돼요. 너무 철근의 간격이 좁거나 그렇게 되면은 콘크리트가 잘 섞이지 않고 부착이 잘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시고, 자, 피복이요. 콘크리트 면에서 가장 가까운 철근과의 거리를 피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피복을 했을 때, 자, 여기서 출제가 많이 되는 거. 가장 두꺼운 게 어떤 거냐? 예. 물속에서 공사를 하는 콘크리트는 피복 두께가 100mm다. 예. 다른 것도 또 출제가 좀 많이 됩니다만 주되게 출제됐던 건 가장 두꺼운 피복 두께라는 정도로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철근과 콘크리트 부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별 3개예요. 자, 피복의 두께가 두껍고 콘크리트 강도가 크면 부착력은 커진다. 항복 강도가 크면 부착력도 커진다. 그 다음 리브 및 철근의 표면 상태에 따라 부착력이 달라지기도 하고, 자, 지름이 크면 클수록, 예, 지름이 크다는 얘기는 콘크리트의 부착면이 적어지죠. 그래서 부착력이 높아지죠. 그래서 커진다라고 돼 있고, 자, 떨어지는 것은 피복 두께가 얇아지면 부착력이 떨어진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거푸집이 갖춰야 될 조건. 자, 거푸집은 쉽게 얘기하면 건물의 그 모양을 나타내는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어 넣을 때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되고 반복적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한 번 쓰고 버린다면 그 가성비가 되게 좋지 않겠죠. 운반 가공이 쉬워야 되고 시멘트 페이스트가 나오면 안 된다. 틈새로. 자, 시멘트 페이스트는 제가 재료 수업할 때 시멘트 풀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던 바로 그 내용이죠. 경고하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각부 구조를 가셔서 보시면 이제 기초라고 있어요. 뭐 계속 앞에서 했던 거죠. 독립기초도 앞에서 했었죠. 기둥 하나를 기초 하나가 받치고 있는 거. 줄기초는 연달아 있는 거. 온통기초는 지하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자, 기둥의 종류를 가서 보시면 정사각, 직사각, 원형 등이 있습니다. 자, 기억해 두실 거 사이즈, 단면 치수는 20cm 또는 200mm 이상 해야 되고 단면적은 600제곱 또는 6만 제곱밀리미터 이상 되어야 한다. 기억 잘 해두셔야 돼. 그 다음 주근이 뭐냐? 기둥에서 축방향의 수직으로 되어 있는 철근을 얘기해요. 자, 여기서도 알아두셔야 될 것 최소 개수가 있어요. 자, 4개. 그 다음에 6개가 있어요. 띠철근 기둥의 경우 4개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이걸 사각기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네모난 기둥이 있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최소 죽은 수직이라고 그랬죠. 최소 몇 개? 이렇게 4개가 들어가란 얘기고 나선 철근은 원형 철근을 얘기합니다. 동그란 기둥이에요. 동그란 기둥일 때는 최소 주근의 개수가 6개는 되어야 한다.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겁니다. 자, 띠철근 봅시다. 띠철근은 주근의 좌글 방지를 위해 사용된다. 좌굴은 이제 휘어지는 거, 그래서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이 있을 때 기둥 주변에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기둥 주변에서 잡아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띠철근의 주된 역할 그러면 좌굴 방지다. 주근의 좌글 방지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 띠철근 간격이요. 밑줄은 그어있지 않습니다만 주근지름의 16배 이하, 띠철근 지름의 48배 이하, 기둥 단면의 최소 치수 이하 중 이거는 또 작은 값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띠철근 압축 부재 최소 치수 300mm 기억해 두시고 띠철근 압축 부재의 최소 단면적은 6만 제곱밀리미터. 자, 6만 제곱밀리미터는 아까 기둥의 단면적하고도 같았던 그런 사이즈죠. 자, 그 다음 기둥이 수직재였다면 보는 수평으로 그 위에 얹어져 있는 건데 보의 춤은 전체 스팬의 10분의 1에서 12분의 1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춤은 두께를 얘기합니다. 자, 보에도 주근이 들어가겠죠. 철근이. 자, 그래서 보의 주근은 인장력에 저항하는 제축 방향의 철근을 얘기하고 중요한 보는 지름의 13mm 이상의 것을 쓰고 볼에서는 철근 간격 2.5cm 이상, 공칭 지름의 1.0배 이상, 그 다음 굵은 골재 최대 치수의 4분의 3 이상으로 하라. 아까 했던 거랑 되게 비슷한 내용이죠. 이음 위치도 힘이 적게 있는 곳을 결정해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굽힌 철근은 전체 간 사이에 4분의 1 되는 지점에 써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늑근이 있는데 전단력에 대한 균열 방지인데 어디냐면 보에 대한 전단력 방지입니다. 늑근은 단부로 갈수록 조밀하게 가운데는 넓게 135도 이상의 구부림을 하고 굽힘 철근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관계없이 전단력 분포에 따라 배치를 해야 됩니다. 계산상 필요가 없더라도 늑근은 무조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잠시 그림을 봐주시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기둥에 들어가는 수직 철근을 주근이라고 얘기했죠. 그것을 에워싸고 있어서 좌굴을 막아주는 것. 좌굴이라는 말보다는 이제 버클링이라는 말을 좀 쓰시면 좋겠어요. 좌굴이 좀 일본 용어라서. 그래서 버클링 방지가 이제 띠철근이고 이게 보예요. 보에서 잡아주는 것을 스터럽, 늑근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이제 굽힘철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알아두셔야 될 것이 보 다음은 슬랩인데 자, 슬랩은 우리가 있는 바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슬래브 또는 슬랩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1방향 슬랩, 2방향 슬랩, 3방향 슬랩, 4방향 슬랩 이렇게 이제 되는데 기능사에서 필기에서 주되게 출제되는 건 1방향, 2방향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예요. 좀 헷갈려요. 1방향은 장변, 긴 변과 짧은 변이 무조건 2보다 커야 돼요. 이상이 아니고 초과입니다. 초과. 이 식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모든 힘이 짧은 쪽으로만 갑니다. 그래서 짧은 쪽에다가 주된 철근을 집어넣을 수밖에는 없어요. 자, 그 다음 1변 슬라브의 1방향 슬래브의 최소 두께 100mm로 해주시고 온도 철근이 배력근입니다. 바닥판의 주근을 연결하고 콘크리트의 수축 온도 변화에 따라서 균열 방지를 해주는 철근을 얘기합니다. 이 초과예요. 2를 초과한다. 2방향 철근은 장변, 단변이 2 이하, 2를 포함한 아래쪽을 얘기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방향은 2초과, 2방향은 2 이하입니다.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서로 직교하는 두 방향으로 주근을 배치했습니다. 더 큰 힘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랫이란 말이 이제 평평하다라고 해서 무량판인데 보가 없어요. 보가 없이 슬랩을 기둥이 바로 받쳐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둥 주위에 전단열과 휨 모멘트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드롭 패널과 주두를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닥판이 두꺼워서 고정 하중이 커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드롭 패널과 주두는 이제 뒷장에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플랫 슬랩인데 여기 이제 슬랩의 아래쪽에 있는 게 기둥이고 그 위에 있는 기둥의 머리를 주두, 그 위에 또 하나 덧대주는 것을 드롭 패널이라고 얘기해요. 자, 슬랩 두께가 두껍죠. 15cm 이하고 2방식과 4방향식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 층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상복합이나 지하주차장에서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외에 장선 슬래브, 그 다음에 와플 모양 있죠. 간식으로 먹는 거. 와플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와플 플랫 슬랩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장선 모양, 와플 모양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 계단도 마찬가지. 계단도 크게 출제될 건 없습니다.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원별 문제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를 볼까? 자, 이거 한번 볼까요? 2번 문제. 부재의 직각으로 연결되는 전단 철근의 간격은 콘크리트 부재가 최대 얼마일 때? 자, 그러면 이제 전단 철근 그래서 좀 어려운데 스터럽이에요. 늑근입니다. 전단력이나 인장력에 저항하는 철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격이 몇 미리 이하? 600mm 이하. 센치로는 60cm예요. 자,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 바로 이거죠. 3번 문제 한번 봅시다. 2방향 슬래브는 장변이 단변의 길이에 대해 얼마 이하. 아예 답을 줬네요. 얼마 이하냐. 그죠? 2방향 슬래브는 2 이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2를 포함한 작은 숫자. 1방향은 아예 2보다 큰 숫자. 2초과 이렇게 됐었죠. 자, 그 다음에 밴딩 모멘트나 5번이요. 전단력을 견디기 위해 보의 단면을 중앙부 단면보다 크게 한 것. 자, 기둥이 있고 보가 있을 때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고요. 이렇게 두껍게 만든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 부분을 헌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죠. 보의 전단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 그것은 늑근이죠. 늑근은 스터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같은 문제였어요. 같은 문제였고 자, 그 다음에 자, 13번 문제. 보를 없애고 바닥을 두껍게 해서 보의 역할을 겸한다. 하중을 직접 기둥에 전달하게 하는 것을 뭐라 하느냐? 플랫 슬랩. 또 다른 말로는 무량판 구조라고 했죠. 참고로 무량판 슬랩의 두께는 15cm였다. 150mm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자, 이거죠. 철근 콘크리트에서 철근 피복 두께 가장 크게 하는 것. 아까 분명히 수중에서 피복 두께가 가장 크다고 했지만 여기는 그것 외에 부위를 물어봤어요.
자, 기둥은 얼마로 돼 있죠? 30. 흙에 접하지 않을 때, 흙에 접할 때는 40 이렇게 돼 있어요. 보를 봅시다. 보는 옥내 5개에 따라서 30에서 40, 40 이렇게 돼 있고 기초가 60 이상. 그 다음에 계단, 여긴 지금 계단이 없는데 계단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답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 기초가 되겠죠. 기초. 그래서 답이 3번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0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의 특징으로 잘못된 거. 내구, 내화, 내풍적이다. 오래 가고 불에 강하고 바람에 강하다. 목 구조에 비해 자체 중량이 크다. 압축력에 비해 인장력에 대한 저항 능력이 뛰어나다. 시공의 정밀도가 요구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콘크리트는 압축력에 비해 인장력의 저항력이 뛰어나지는 않았죠.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콘크리트 자체는 압축력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철근을 집어넣었던 이제 그런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23번 앞에 내용이 없었던 거라서 주로 철제나 금속 거푸집에 사용되는 철물 제거하지 않고 슬래브 거푸집만 제거할 수 있는 걸 뭐라 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자, 드롭 패드에요. 철제 거푸집에 사용되는 철물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를 볼게요. 수직 부재가 축방향으로 외력을 받았을 때 그 외력이 증가하면 어느 부재에서 갑자기 휘어진다. 자, 고무지우개를 하나 예를 든다면 우리 연필 지우는 지우개 있죠? 이것을 눌렀을 때 이 녀석이 칠판에다 할까요? 어떤 부재가 있었을 때 눌러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휘어져 버리죠. 이게 이제 오래되면 이제 균열이 됩니다. 좌굴이라고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뭐로 기억하는 것이 좋겠다고요? 웬만하면 좌굴도 좋지만 시험이 좌굴로 나올 수도 있고요. 버클링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2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기둥의 철근 배치 시 띠철근의 수직 간격으로 가장 적당한 것. 크기 400, 400, 지름 13mm, 띠철근 1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띠철근의 수직 간격 그랬어요. 자, 간격을 볼까요? 300 이하. 300 이하. 자, 여기서 300 이하가 되는 건 두 개죠. 왜냐하면 그 중에 가장 작은 값으로 쓰라고 그랬으니까. 죽은 지름의 13mm 곱하기 16배. 죽은 지름의 16배 이하니까. 죽은 지름이 지금 13mm였잖아요. 그래서 곱했더니 208이 나왔어요. 208. 그 다음 띠철근 지름의 48배 이하. 자, 띠철근이 10mm였으니까 10을 곱했더니 480. 자, 그러면 지금 보이는 거 300mm, 그 다음 208mm, 그 다음에 480mm.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는 결국 200mm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장은 5장 철골 구조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철골 구조란 가장 많이 보셨던 것이 이렇게 H자 모양으로 된 형광등을 좀 보셨을 거예요. 이런 형광등을 이용한 것을 이제 철골 구조라고 하는데, 개요를 잠시 보시면 일반 구조용 강재는 철근과 목재보다 압축 인장이 강해서 고층이나 아주 긴 건물에 이제 적당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장단점을 한번 볼게요. 출제가 꽤 됩니다. 자, 가볍게 할 수 있고 큰 스팬, 그 다음에 고층에 적합하고 이동 해체 수리 보강에도 적합하고 수평력에 강하고 불에 타지 않아요. 이건 조금 이따 헷갈릴 겁니다. 좀 조심하셔야 되고 내력에 비해 구조체의 자중, 스스로의 무게가 좀 작다는 얘기고 웬만한 변이에도 견딜 수가 있는데 단점은 녹슬기가 쉬워서 피복에 신경 써야 되고
가늘고 쉬워서 버클링, 좌굴되기 쉽고 열에 약하다. 자, 이거랑 헷갈리지 마세요. 불에 타지는 않아요. 잘 타지는 않지만 아주 고열에는 취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화 피복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철골 구조의 그 분류에서도 이제 구조 형식상 라멘 구조, 입체 구조, 트러스 구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제 철골의 이제 접합을 볼게요. 자 맨 처음에 리벳 접합, 그 다음에 리벳 접합,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죠. 얘가 두 번째 고력 볼트 접합 이렇게 했는데, 리벳은 못처럼 생겼어요. 근데 못은 아니에요. 구멍과 구멍 사이에 넣어서 조립을 해주는 이제 그러한 형태의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2장 이상의 강판을 접합하는 방법이다라고 돼 있어요. 예전에는 이 접합할 때 구멍을 뚫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들이 있죠. 게이지 라인, 게이지, 피치, 클리어런스, 그립 이런 것들도 출제가 좀 됐었어요. 요즘은 안 됩니다. 하지만 한 번씩은 꼭 보셔야 될, 읽어만 보셔도 되는 이제 그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한번 꼭 읽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주되게 출제되는 것은 고력 볼트 또는 고장력 볼트라고도 합니다. 마찰 접합이라고 하는데, 볼트 자체 인장력이 매우 커요. 그래서 마찰력을 생기게 해서 조여주는 방식입니다. 열 가공을 하지 않아서 굉장히 좋고 소음이 작아요. 단 접촉면이 어떠냐에 따라서 단면이 이제 깨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이제 고력 볼트예요. 그래서 꽉 조이게 되면 인장력이 굉장히 심해져서 각 부재들이 이제 굉장히 짱짱하게 이제 모여지는 그러한 거죠. 리벳은 위아래로 접하긴 하는데 이제 마찰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벌어질 수가 있는 그러한 단점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접합의 종류가 그 다음에도 꽤 있는데 네, 번호가 지금 여기가 2번이 되고 이제 3, 4, 5 이렇게 나간다고 좀 보셔야겠어요. 좀 오타가 있네요. 자, 강접합도 기억을 해두세요. 수직 방향, 수평 방향의 힘 플러스 휨 모멘트, 휘어지는 거. 휨 모멘트에 모두 저항하는 접합이 강접합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력 볼트, 고장력이죠. 아까 얘기했던. 그 다음에 리벳 접합, 용접 등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접을 할 수도 있는데, 용접의 종류도 종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건 용접 결함들에 대한 이 용어를 기억하세요. 언더컷, 오버랩, 블로우홀 이런 것들인데 각각의 것들이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크레이터입니다. 각각의 것이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용접 결함에 해당되지 않는 용어가 뭐냐. 이렇게 이제 출제가 돼요. 자, 그래서 용접 결함에 주되게 출제가 되는 것 중에 엔드탑 또는 엔드탭, 이건 용접 결함이 아니고 나중에 떼어낼 목적으로 붙인 판이에요. 그래서 용접 결함이 아닌 거 그러면 거의 주되게 엔드탑 또는 엔드탭 이런 것이 출제가 됩니다. 자, 이제 각부 구조를 봅시다. 자, 주각, 기둥의 하중을 기초로 전달해 주는 부분인데, 자, 주각의 구성 단어들을 기억해 두셔야 돼. 주각의 구성, 베이스 플레이트. 플레이트 말 뺍시다. 베이스, 리브, 윙, 그 다음에 사이드 앵글, 클립,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베이스 플레이트는 보시다시피 제일 아래쪽에 이제 놓여져 있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리브 플레이트는 밑에 있는 베이스 플레이트 위에 조그맣게 덧대주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윙 플레이트는 말 그대로 날개죠, 날개. 날개, 그런 것들이 되는 거고, 사이드 앵글은 그 옆쪽에 기역자 모양으로 덧대주는 거. 클립 앵글은 요 윙 플레이트 말고요. 윙 플레이트 말고 그 자체를 기역자로 연결해 주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클립 앵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철골의 기둥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철골보에 대해서 봅시다. 철골보의 구성에
무엇들이 있는지도 기억을 해달라는 얘기죠. 플랜지, 커버 플레이트, 외부 플레이트, 그 다음에 스티프너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자, 플랜지란 보의 단면 상하의 날개처럼 내민 부분, 그 다음에 휩 내력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커버 플레이트를 쓰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커버 외부 스티프너 한번 볼게요. 자, 요게 이제 본데요. 자, 스티프너 아까 이게 어떤 거였죠? 자, 외부 플레이트에 좌굴 방지를 위해서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직재인 외부 플레이트를 좌굴, 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쓰는 거고, 스티프너는 외부 플레이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직재를 얘기합니다. 플랜지 한글은 그 밑에 달려주는 거고 제일 위에 대주는 것이 커버 플레이트인데, 커버 플레이트는 4장 이하 용접일 때는 한 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광보가 있어요. 부재의 가공 절차가 간단하고 기둥과 접합도 단순해서 다른 철골조에 비해서 재료가 절약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로 I형광, H형광이 쓰인다라고 기억을 해두시고요. 플레이트보는 자, 요거 기억해 주세요. 플랜지 플레이트는 휨 모멘트에 저항하기 위해 사용하고 내장이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트러스보도 있어요. 트러스보, 레티스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트러스보, 레티스보. 자, 트러스보란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삼각형 뼈대를 썼다. 예, 삼각형 뼈대를 써서 하나의 기본형으로 조립한 거. 압축력과 인장력을 합쳐서 축 방향력이라고 해요. 이것만 생기도록 했어요. 간사이고 15m를 넘거나 보의 춤이 1m 이상 되는 볼을 판으로 하기에는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그때는 거세 플레이트를 내어 조립한 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세 플레이트는 상현재, 그 다음 하현재, 외부재 등을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 자체로도 출제가 좀 될 거예요. 네, 출제가 좀 될 거고. 자, 이제 예상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철골의 용접과 거리가 먼 것은 윙 플레이트 엔드 탭입니다. 엔드 탭. 여기서 좀 오타가 많네요. 엔드 탭이에요. 윙 플레이트 엔드 탭 뒷댐제 스캘럽 이렇게 있는데, 자, 윙 플레이트는 철골 주각부에 부착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이드 앵글을 거치거나 용접으로 기둥의 응력을 전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철골조 3번 문제 볼게요. 철골조의 플레이트부에서 외부 두께가 폼에 비해서 얇을 때 외부의 자구를 막기 위해 사용되는 것, 결국은 스티프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볼게요. 철골에서 사용되는 접합 방법이 아닌 거. 용접 가능했었죠. 마찰 접합인 고력 볼트, 고장력 볼트도 됐었고 핀 접합도 됐었지만 듀벨은 목재와 목재 사이에 전단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됐던 철물입니다. 자, 6번 문제도 볼게요. 요즘 추세에 따라서 내진성과 용접성을 가진 아주 두꺼운 판을 뭐라고 하는가? 자, 이건 TMPC 강이라고 합니다. 네, 저것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 아까 했었던 부분이죠. 구조 형식 중 삼각형으로 한 구조를, 그래서 축방향, 압축력과 인장력만 생기게 한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예, 트러스가 되겠죠. 자, 그 다음 16번 문제 볼게요. 철골에서 축방향, 전단, 모멘트, 휨 모멘트에 모두 저항할 수 있는 것은 모멘트 접합이었죠. 모멘트 접합.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볼게요. 강구조란 철골 구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철골 구조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각 부분에 사용되지 않는 거. 제가 아까 그 물체들 어떤 재료들이 쓰는지를 기억을 해달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강구조에 들어가는 거 베이스 플레이트, 리브, 윙, 사이드, 클립 다 들어가요. 그럼 여기에 지금 윙 플레이트 포함됐죠? 자, 데크 플레이트요. 안 보이네. 베이스 플레이트 있고요. 그 다음 클립 앵글 있습니다. 결국 해당되지 않는 건 데크 플레이트죠.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철골 구조의 용접 결함이 아닌 것. 자, 그래서 딱 하나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는데 and tap 이것이었죠. 예, 이것으로 5장 철골 구조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6장 구조 시스템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구조 시스템은 이제 그 웬만한 구조들이 다 포함된 거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라멘 구조가 있어요. 앞 단원에서 배웠던 거죠. 기둥보가 연결돼 있어요 라고 돼 있던 거. 그래서 그 내부에 장막벽을 설치해서 그것은 다시 부수거나 다시 벽체로 이어질 수도 있게 했던 것을 얘기합니다. 수직하중, 수평하중의 큰 저항력을 가지고 있었고, 자, 아치는 압축력만 생겨서 밑에 무슨力, 인장력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을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벽식 구조는 벽과 바닥만으로 구조 역할을 해요. 아파트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보하고 기둥이 없어요. 단점이지. 그러다 보니까 층간소음이 굉장히 많아서 기둥과 보가 없기 때문에 벽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서 확장되는 곳도 있지만 절대 확장하면 안 되는 뭐 거실과 안방 사이의 벽 이런 것들은 그것 자체가 하중을 바치고 있기 때문에 허물지 않아야 됩니다. 네, 그 정도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제 입체 구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5단원의 구조 시스템에서는 이 입체 구조를 좀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뒤에도 그림이 있겠습니다만 절판이라는 것은 부재를 접어서 주름지게 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사용지가 있으면 복사용지를 이렇게 접어놓은 모양이에요. 쭉 접어서 만든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위에서 하중이 왔을 때도 잘 견딜 수가 있겠죠. 자, 쉘 구조란 공률을 가진 얇은 판으로 주변을 지지한 것. 면에 공률을 주었기 때문에 축선을 따라서 응력으로 외력에 저항하는 구조라고 되어 있어요. 가볍고 강성이 우수하다. 자, 시험 문제 주도에게 출제되는 거. 쉘 구조에 쉘이라고도 하고요. 뭐 쉘, 뭐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나옵니다. 재료는 철근 콘크리트를 쓰기도 하지만 철골 강제를 쓰기도 한다라고 돼 있고. 자, 돔구조 아시겠죠? 돔구조. 예. 돔구조는 수직축 주위에 임의의 곡선을 회전시킨 건데 돔은 외력이 가해졌을 경우 하부가 퍼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다가 링을 하나 갖다 대는 게 텐션 링이라고 해서 인장 링을 대고 이 위쪽으로 갈수록 조밀해지다 보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압축 링. 그러니까 아래쪽은 인장 링, 위에는 압축 링을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쉘 구조, 오페라 하우스, 시드니에 있는 거죠. 자, 막 구조 그림 보시면 또 아시겠죠. 재질이 가볍고 투명성이 좋아서 채광을 필요로 하는 대공간에 쓰입니다. 막은 항상 인장력이 작용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대표적인 거 상암 월드컵 경기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튜브 구조 봅시다. 이게 이제 절판 구조고요. 자, 초고층 건물에 사용해서 하는 것으로 튜브와 같은 것이 하중에 저항하는 수직 부재가 대부분 건물의 바깥쪽에 존재를 해서 횡력에 효율적으로 이제 저항하도록 계획된 구조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입체 트러스가 있어요. 선재를 입체적으로 연결한 것. 그래서 평면 트러스보다 큰 하중을 받습니다. 축방향, 압축과 인장으로만 힘을 받는 직선재를 핀으로 결합해서 효율적으로 힘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좌굴이 잘 안 생긴다고 돼 있어요. 왕대공, 쌍대공, 뭐 카벨맥, 뭐 핑크 플래트, 와렌, 호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현수 구조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끈, 케이블 가지고 하는 건데
자, 케이블 구조가 있고, 예, 케이블 구조가 있고, 자, 케이블 구조는 압축력이 생기지 않아요. 압축력이 생기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현수 구조와 사장 구조가 있습니다. 자, 현수 구조란 상부에서 오는 기둥으로 전달되는 하중을 케이블 형태의 부재가 지지하는 구조. 굉장히 큰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가 대표적이고, 사장 구조는 기둥에서 오는 하중을 케이블이 상판을 지지하는 구조, 작은 구조입니다. 서해대교가 대표적이라고 돼 있죠. 자, 상부에서 오는 그 하중, 기둥으로 전달되는 하중을 예, 케이블의 형태가 지지하는 구조를 얘기해요. 굉장히 큰 거고, 사장 구조는 자, 기둥. 그죠? 기둥에서 이 상판을 견뎌줄 때 이 케이블 자체가 얘네들을 다 잡아주고 있는 거죠. 예, 잡아주고 있는 것을 사장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상 문제를 한번 보죠. 바닥 등의 1번이요. 바닥 등의 슬랩을 케이블로 매단 것 현수 구조. 예, 쉽죠. 현수 구조. 이렇게 됐었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까요? 막구조로 이루어진 게 아닌 것. 막구조는 월드컵, 상암, 인천, 서귀포 다 해당되지만 수원은 철골 트러스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자, 네 번째 문제. 이 그림은 뭐냐? 자, 상판을 서해대교에서 볼 수 있는 힌트를 다 줬어요. 기둥에서 상판을 이제 받쳐줘야 되는데, 이제 잡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케이블이 다 지지해서 잡아주고 있는 거죠. 이것들을 사장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한번 볼게요. 11번 문제. 돔의 상부에서 벌써 뭔지 떠오르시겠죠? 부재가 만날 때 조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거. 상부에서 조밀해짐 막아주는 거. 압축링, 하부에서 돔이 벌어지는 것을 위해서 잡아주는 건 인장링.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평면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시공이 쉽다. 강성이 우수해서 대공간 지붕으로 쓴다. 아까 뭐였죠? 이렇게 접어놓은 구조 같은 거였죠? 예, 그것을 이제 절판 구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17번 문제요. 보와 기둥 대신 슬래브와 벽이 일체되도록 한 거, 네, 플랫 슬랩, 무량판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2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중은 철골에, 그 다음 수평하중은, 그러니까 수직하중은 철골이 부담, 수평하중은 철골과 철근 콘크리트 양자가 다 대항하도록 한 거. 그러면 철골이 들어가고 철골에 철근 콘크리트가 포함된 바로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만 알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철골까지 포함된 것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이것으로 구조 단원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는데, 구조는 그 목구조부터 시작해서 몇 분의 몇 이하 이상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뭐 몇 미리 이하 몇 미리 이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